절벽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남자. 한때 컴퓨터 그래픽의 의혹까지 나오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이 남자의 이름은 데니 맥카스킬이다. 아찔한 바위 사이를 올라가는 것도 모자라 절벽을 코앞에 둔 산등성이를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주게 한다. 하지만 정작 맥카스킬은 어느 누구보다 여유롭고 자유롭다. 그의 곁엔 엔진이 가지 못하는 길을 정복하는 자전거가 있기 때문이다. 대지에 발을 딛고 살아온 인류에게 더 빠르고 더 멀리 이동하고자 하는 욕망은 문자와 함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바퀴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리고 두 개의 바퀴는 사람의 힘으로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의 탄생을 알렸다. 근대 이르러 자전거가 발명된 것은 1790년 프랑스의 귀족 꽁트 드 시브락에 의해서였다. 아이들이 말처럼 타고 놀던 장난감 목마같이 아주 간단한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시브락은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란 뜻을 가진 셀레르페르를 발명했다. 하지만 자전거가 상품으로 개발된 것은 1817년 독일의 칼 폰 드라이스가 발명한 드라이지네다. 당시 독일 바덴 대공국의 산림국 책임자였던 드라이스는 넓은 숲과 거친 땅을 관리했는데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하기 위해 새로운 운송수단이 필요했고 방향 전환 장치를 단 셀레르페르보다 진일보한 기계를 탄생시켰다. 드라이지네는 최고 15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어 빠른 발이란 뜻의 벨로시페드란 이름으로 불리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지로 보급됐다. 1860년대에 들어와 자전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피에르 미쇼가 만든 페달이 달린 자전거였다. 이 신기한 자전거는 호빅 호스와 같은 형태의 차체에 앞바퀴에 페달을 달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자전거였다. 당시 대중 과학 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페달식 벨로시페드를 두고 살아있는 물건처럼 보기에도 상쾌하고 아름다울 정도로 우아하게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묘사할 정도였다. 단순하면서도 타기도 쉬운 피에르 미쇼의 벨로시페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1861년 불과 2대 팔린 벨로시페드는 1년 만에 142대, 1865년엔 400대가 판매돼 최초로 대량 생산에 성공한 자전거로 이름을 남긴다. 자전거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벨로시페드를 이용한 경기가 열리면서 보다 빠른 속도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1870년경 영국의 제임스 스탈리는 바퀴가 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벨로시페드를 기본으로 앞바퀴만 매우 큰 자전거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로 불리는 오디너리, 즉 페니 파딩이다. 1870년 제임스 무어는 잉글랜드 중부지방 선수권 대회에서 앞바퀴의 지름이 무려 43인치에 달하는 오디너리를 타고 등장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2번의 예선 경기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디너리의 장점을 입증했고 이후 자전거 대회 주최자들도 바퀴가 큰 자전거의 빠른 속도를 인정해 바퀴의 직경과 자전거 무게 제한을 없앴다. 갈수록 심해지는 속도 전쟁은 자전거 앞바퀴 크기 경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오늘날의 자전거 바퀴보다 2~3배 이상 큰 최대 60인치의 오디너리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오디너리에겐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다. 앞바퀴가 커질수록 자전거가 높아져 중심을 잡기 힘들었고 장애물에 걸리는 앞으로 고꾸라질 위험도 높아 여성이나 노인들은 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거기다 휠이 너무 비싸 부유층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었다. 이에 제임스 무어는 자전거가 우산처럼 가정에서 흔한 물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결점을 해결해
대중적인 자전거 탄생을 알린 것이 바로 세이프티다. 1874년 영국의 해리 루소는 앞뒤 바퀴 크기를 똑같이 설계하고 앞바퀴에 페달을 다는 대신 두 바퀴 중간에 설치한 크랭크의 페달을 밟아 체인으로 뒷바퀴를 구동시켜 현대의 자전거와 거의 유사한 자전거를 만들어냈다. 세이프티는 타고 내리기 적당한 높이를 가진 직경의 바퀴를 적용해 승하차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사람들은 세이프티가 반짝 호기심을 끌다 말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곧 오디놀이를 도로에서 몰아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탈 것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우편, 치안 유지, 군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이프티를 도입하며 진정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더해진 고무 타이어의 적용과 체인의 도입은 자전거의 최대 난제였던 경사로 등판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고 속도 유지 능력도 향상시키면서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의 형태를 갖춘다. 1891년 독일이 드라이스를 자전거의 아버지로 공표하자 프랑스는 피에르 미쇼의 기념비를 세워 대응했다. 이는 자전거의 발명이 국가의 자존심이라 할 정도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약 220년 동안 진화의 뒤날을 거듭하며 인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온 자전거. 이제 자전거가 없는 인류 역사는 상상할 수 없게 됐다. $2,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로 하면 무척 고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건 단지 프레임 가격에 불과하다. 핸들, 안장, 휠, 모든 컴포넌트를 제외한 가격이 $3,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도대체 어떤 자전거길래 일부 부품에 이런 괴물 같은 가격표가 붙는 것일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항공기 제조사에서 엔지니어링 경험을 쌓은 알렉스 몰트는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건 M사를 설립한다. 그는 고무화학 세계 최고 발명가인 스티븐 몰튼의 증손자답게 자동차 고무 서스펜션을 로버 미니에 적용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1956년 오일 쇼크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자 몰튼은 자동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떠올렸다. 당시 자전거들은 큰 바퀴와 무거운 프레임을 장착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에 무게를 줄이고 복잡한 도심에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를 구상한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알렉스 몰튼의 첫 번째 자전거가 세상에 나온다. 런던 얼스코트 박람회에 첫 선을 보인 몰튼 미니벨로는 클래식 자전거계에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몰튼은 알파벳 F를 비스듬히 눕혀 게으른 F라는 별명을 얻은 획기적인 프레임을 고안한 것은 물론 소형 고압 타이어를 새로 개발해 장착했고 전공 분야인 고무 서스펜션을 프레임 앞뒤로 더했다. 미니벨로는 발매 즉시 무려 15만 대를 판매했고 1960년대를 상징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자신의 회사를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전거 회사로 성장시킨 몰튼의 미니벨로는 10년 만에 그 생을 다하는 듯했다. 난립하는 유사품과 대량 생산의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영국 최대 자전거 브랜드인 랄리에게 생산 권리를 넘겼고 그마저도 1974년에 생산이 중단됐다. 하지만 몰튼은 경영자이기 전에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또다시 세상을 깜짝 놀랄 자전거를 내놓는데 바로 최초로 자전거에 트로스 구조를 적용한 스페이스 프레임 AM 시리즈다. 에펠탑의 철골 구조처럼 대각선으로 교차하는 얇은 철제로 프레임을 대신한 이 모델은 건축적인 아름다움마저 지니고 있었다. 이후 몰튼은 가문에 내려오는 성의자 자택인 더 홀에 자전거 제조 생산 시설을 세우고 철저하게 수작업,
소량 생산을 통해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을 지향한다. 몰턴 자전거의 명성은 몰턴어들에 의해 더욱 널리 알려졌다. 그중 가장 유명한 몰턴어는 영국의 여행가 콜린 마틴이다. 1970년 몰턴 마라톤 모델로 세계 일주를 시작한 마틴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쳐 호주에 도착했지만 자전거를 도난당하고 만다. 몰턴은 그에게 동일한 모델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마틴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국 세계 일주 대신 정착을 선택한다. 그리고 38년 만인 2002년 마틴은 캐나다에서 다시 여행을 시작했고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 2008년 미완성으로 끝난 여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1986년엔 사이클 선수 짐 글로버가 AM 시리즈를 타고 최고 시속 82.5km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는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인정한 가장 빠른 자전거 속도 기록으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몰튼의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독자적인 디자인과 전통,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 식을 줄 모르는 장인의 혼에서 시작된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몰튼은 크고 작은 혁신을 거듭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특별함으로 무장한 여전히 기능적으로 아름다운 자전거를 탄생시키고 있다. 자전거의 종류는 크게 로드바이크, 산악자전거, 묘기 점프용 자전거, 하이브리드 등으로 나뉜다. 도로를 질주하는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은 로드바이크를, 짜릿하고 익스트림한 라이딩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산악자전거를 주로 선택한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은 산악자전거에서 비롯됐다. 1868년 5월 31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자전거 경주 이래 약 100년 동안 자전거 발달은 경주용 로드바이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80년에 들어와 산악 라이딩이 유행하면서 보다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된다. 돌투성이 산길에서도 달릴 수 있어야 했고 급경사에 대비해 빠른 변속성과 뛰어난 제동력까지 필요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는 과거 요구받지 않았던 신기술들로 무장하는데 여기엔 산악자전거의 창시자 게리 피셔를 빼곤 설명할 수가 없다. 197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 북쪽 마린 카운티에 있는 타말파이스 산에서 젊은이들은 덜컹거리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내려왔다. 이들은 그저 재미로 산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중엔 게리 피셔도 있었다. 그리고 1974년은 산악자전거 역사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 산속의 거친 길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 게리 피셔가 개조한 산악자전거 즉 MTB가 그 주인공이다. MTB의 특징은 비포장 도로나 험한 산길에서 탈 수 있는 두꺼운 바퀴와 가파른 곳을 올라갈 수 있는 다단 변속기어, 강력한 브레이크, 일자형 핸들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게리 피셔가 만든 자전거는 불안전하긴 했지만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나는 낡은 부품을 가지고 지금은 유명해진 클렁커를 만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은 못 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1976년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타말파이스 산의 리팩이라는 코스에서 최초의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대회는 3.4km에 이르는 꼬불꼬불한 내리막길을 누가 가장 빨리 내려오는지 겨루는 대회로 게리 피셔는 총 4번의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가 세운 4번 22초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1979년에 들어서 둔하게 생긴 자전거는 성공할 리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게리 피셔는 마운틴 바이크사를 설립해 첫해 160대 MTB를 그 이듬해 1000대를 팔았다. MTB에 등장한 자전거를 전천후 탈 것으로 탄생시켰다. 자전거의 활동 무대를 산 꼭대기까지 확장시켜 온로드는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은이들의 놀이로 시작됐던 산악 자전거는 1980년대에 이르러 자전거 시장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규모 자전거 브랜드들도 산악 자전거의 생산에 눈을 돌리는데 1981년 최초의 양산형 산악 자전거 스톰 점퍼가 인기를 끌자 다양한 모델들이 양산되기 시작한다. 90년대 이후부턴 충격 흡수를 위한 서스펜션뿐 아니라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착 등 로드 바이크에선 시도되지 않았던 기술적 혁신을 산악 자전거가 이끌게 된다. 그리고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로 자전거 열풍이 불면서 자전거는 진정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약 4,000km를 20일 이상 달리는 자전거 경주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다카르 랠리 못지않은 뚜르드 프랑스. 알프스 산맥을 시작으로 해발 2,000m까지 오르는 코스 등으로 이루어진 지로디 달리아. 험난한 산악 지형을 달리는 부엘타 아 에스파냐 등 세계인들의 스포츠장이자 축제로서 자전거 마니아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찔한 묘기를 선보이는 BMX 대회는 자전거를 하나의 놀이문화로 탄생시켰다. 2015년 7월 영국 런던 중심부에선 세계인의 눈길을 끄는 자전거 이벤트가 열렸다. 바로 세계 무드 자전거 대회다. 자동차 운전행위에 반대하고 환경 친화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 대회는 전 세계 50개국 나라에서 진행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누드 자전거 대회임을 몰랐던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을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시작된 자전거는 이제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이자 놀이문화로 탄생했다. 오직 인간의 힘으로 달리고 경쟁하고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시대가 변해도 두 바퀴의 모험이 계속되는 한 자전거를 향한 인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100년) 가까이 모습이 변하지 않았던 자전거는 21세기에 들어와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에서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일명 럭셔리 자전거가 남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 하이엔드 자전거에서 급기야 리미티드 에디션을 넘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슈퍼 리미티드 에디션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남자의 이름을 빛내주고 있다. 최초의 흑인 F1 챔피언을 지낸 톱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은 한 인터뷰에서 난 어려서 카트 대신 자전거를 타고 싶었고 어렸을 당시 자전거 레이스에 출전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여기 자전거의 남다른 꿈을 가졌던 해밀턴이 탐낼 만한 자전거가 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F1 레이싱의 엔지니어 회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자전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자전거의 무게는 7.4kg에 불과하지만 전자식 변속기와 LCD 터치 스크린, 고성능 로드 센서 등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F1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역대 최고의 스피드까지 상상 속의 자전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전거에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카로 유명한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 F사는 1980년대 말부터 F사의 F1 기술을 자전거에 접목해
로드바이크 CF1과 산악자전거 CF2를 선보였다.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엘사는 2013년 자사의 상징인 노란색을 이용해 50주년을 기념하는 자전거 임팩을 제작했다. 이 모델은 아벤타도르의 차체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탄소 섬유를 이용했으며 사이클 레이스용 슈퍼 레코드 EPS 전동 변속 시스템을 탑재했다. 독일 명차 브랜드 M사도 자전거로 여러 번 유명세를 탔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4년부터 3년간 생산한 파이넨스트라센 하이브레너 자전거가 자사의 박물관에 전시돼 있을 정도로 자전거에 관심이 많았던 M사는 2012년 전기 자전거 컨셉인 스마트 이바이크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프레임에서 바퀴까지 대부분의 부품을 CNC 알루미늄으로 제작했고 내리막길을 달리거나 감속할 땐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마치 자동차의 에너지 회생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동차 개발에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자전거에 적용한 사례는 독일 명차 브랜드 A사 자전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ABS, 유압식 서스펜션 등 첨단 기술이 장착된 자전거를 선보였다. 이렇듯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모터스포츠에서 쌓은 기술력과 세련되고 독특한 디자인에 다양한 자전거를 개발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고 있다. 빠른 네 바퀴가 보여줄 수 없는 조금 느리지만 아름다운 두 바퀴 칭따를 결코 자동차가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들에게 슈퍼카 못지않은 새로운 탈 것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명품 자전거. 자, 당신 어떤 슈퍼카, 아니 어떤 자전거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동그란 두 바퀴, 바퀴를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프레임, 거기다 안장과 핸들만 얹으면 기본적인 틀을 갖춘 자전거가 탄생된다. 극히 단순한 구조로 완성되는 자전거지만 인류에게 전해주는 감성은 그 이상이다. 바로 세상 어디나 갈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자전거가 선사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속도 경쟁이 치열한 21세기에도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자전거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